네, 다음으로 세 번째 키워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Cyber Security and Safety입니다. Cyber Security and Safety에 대한 첫 번째 발표는 2021년 사이버 위협 대응 동향에 대해 디지털 보안 정책 포럼의 위협 대응 분과장이신 호서대학교 이호웅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함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 보안 정책 포럼 사이버 위협 대응 분과장을 담당하고 있는 호서대학교 이호웅입니다. 2021년 사이버 위협 대응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먼저 사이버 보안 정책 포럼 사이버 위협 대응 분과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사이버 위협 대응 분과에서 다루었던 2021년 사이버 위협 대응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이버 정책 포럼 사이버 위협 대응 분과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정책 포럼 사이버 위협 대응 분과는 학계와 정보보호 업계, IT 업계, CISO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이나 개념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업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 동향 사례를 공유하고 IT 업계에서는 침해 대응 사례를 공유하면서 유관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실용적인, 다시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위협 대응 체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산학연 프로젝트들을 활성화하여 기술 고도화 방향에 대해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순환 반복 과정을 통해 보다 양질의 개선 방향과 고도화 방향이 도출되도록 운영될 것입니다. 위협 동향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실제 대응 사례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마치 정보보호의 기본 라이프 사이클인 식별, 보호, 감지, 분석, 대응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올해 사이버 위협 대응 분과에서 다루었던 2021년 사이버 위협 대응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시작된 원격 근무 확산으로 인해서 VPN 서비스 또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VPN 서버는 사이버 공격자들에게 핵심 진입점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내용들은 2021년에 국내외에 등장한 주요 VPN 사건 사고에 대한 보안 권고 내용들입니다. 특히 VPN 제품의 취약점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글로벌 보안업체의 제품에서부터 국내 보안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VPN 제품들의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악용한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VPN을 악용한 침해 사고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제품의 취약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2021년에 실제로 발생한 침해 사고 사례인데요. VPN 계정 탈취에 이은 기업의 내부 기밀 정보 탈취 사례를 간단히 도식화한 것입니다. 공격자는 기업 내부 사용자의 개인용 PC를 공격하여 다양한 계정 정보를 확보하였고 이 계정 정보 중에서 기업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VPN 계정 정보를 탈취하게 됩니다. 이후 공격자는 VPN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 내부에 있는 PC와 서버 등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기업 내부 정보를 열람, 수집하는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공격자가 VPN을 통해 기업 내부에 접속한 이후에 PC와 서버들을 넘나들면서 수집한 정보들을 암호하여 실제로 모아둔 서버들도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VPN을 통한 침해 사고 사례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흔히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부르는 RDP와 관련한 이슈입니다. 원격 데스크탑 또는 VPN과 같은 접속들은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로 인해 빠른 확산력을 선보이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재택근무 환경에서 개발 편의성과 신속한 장애 대응 등을 위해서 RDP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VPN도 마찬가지지만 RDP 접속에 대해서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접근과 악의적인 접근을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2020년에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 공격이 241% 급증하였습니다. 2019년에 RDP 공격 건수는 9억 6,900만 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3억 건으로 급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쇼단에서 검색되고 있는 RDP 장비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쇼단은 인터넷에 연결된 장비들을 찾아주는 검색 엔진으로 기업 내 취약할 수 있는 장비들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쇼단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면 500만 건 이상의 RDP 이용기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격자들에게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출입구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RDP 침해 사고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노출된 RDP를 통해서 공격자는 무차별 대입 공격으로 RDP 접근에 성공을 합니다. 이후 공격자가 RDP를 통해서 DB 서버로 접속하여 내부 정보를 수집, 유출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침해 사고 대응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피해 기업은 내부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이후 침해 DB를 폐기하고 백업 이미지를 사용하여 DB 서버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RDP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해 겨울에 동일한 공격으로 새로 구축한 DB 서버가 탈취당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외부 노출된 RDP의 위험성과 계정 유출의 위험성을 알려준과 동시에 백업 이미지를 활용한 서버 복구 시에는 반드시 계정 정보를 새롭게 변경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큰 보안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랜섬웨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VPN과 RDP의 경우가 랜섬웨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취약점을 통해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한 공격자가 랜섬웨어를 유포하기 때문인데요. 랜섬웨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VPN, RDP와 같은 출입문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랜섬웨어 공격 그룹의 구성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입니다. 랜섬웨어 그룹이 조직화, 고도화되면서 여기 그림의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라스,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개발자, 본넷, 협상가, 취약점 판매자 등 각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독립적인 역할을 가진 에코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리점 체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들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크게 취약점 대응과 접속 계정 관리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먼저 취약점 대응의 1차적인 방법은 보안 업데이트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의 증가로 재택근무 직원들의 가정 내 PC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넓은 관점에서 공급망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망연계, PMS 등 솔루션에 대한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외주업체 산출물에 대한 취약점 점검이 주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랜섬웨어 감염 사례를 보면 VPN과 RDP 외에도 망연계 솔루션에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에 대한 고려가 전혀 고려되지 않던 외주업체의 개발 서버를 공격자들이 탈취하여 개발 제품의 악성 코드가 삽입된 상태로 유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은 사소한 것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바로 접속 계정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VPN, RDP 등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로 다시 직장 내 근무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택근무를 위해 설정해둔 계정 정보들이 그대로 직원들의 가정 내 PC에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외주업체 직원들에 대한 접속 관리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옆에 보시는 이미지는 거의 모든 웹 브라우저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데이터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하는데 각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필요시에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RDP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RDP 래퍼 도구입니다. 공격자들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이런 도구들을 공격자들이 악용해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 탈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이러한 도구들에 대한 보안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사이버 위협 대응 동향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 대응 분과는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보 공유 활성화와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사이버 침해 사고의 경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대해 상명대학교 유진호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유진호 교수입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의 경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 개요, 연구 방법, 연구 모델, 연구 결과, 그리고 시사점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기업과 개인의 손실 피해 등에 관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조사 분석 단계, 설문조사 단계, 모델 개발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사 분석 단계에서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경제 사회적 비용 추정 관련 국내 문헌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단계에서는 국내 기업과 개인 대상으로 침해 사고 피해 관련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경제 사회적 비용 추정 모델 키사 3.0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 경제적 피해액 산정 모델 프레임워크, 즉 키사 3.0 모델의 프레임워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내부 활동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전에 사고를 탐지하고 관제하는 예방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조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대응 비용, 소송에 대한 대응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복구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결과로서 나타나는 비용도 있습니다. 먼저 업무가 중단되어서 직원들의 생산성이 손실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마비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되지 못해서 매출이익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손실되어 복구되지 못하면 데이터 가치 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커에 의한 강제 협박이나 횡령, 사기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인 책임 비용, 즉 과태료, 과징금, 손해배상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가치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되거나 평판,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시장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피해 비용을 분류해보면 1번 사전 탐지 관제 등 예방 비용부터 10번 기업 가치 손실까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1번과 10번은 특정 침해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사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접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2번에서 9번은 특정 침해 사고와 명확하게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기업 피해 비용은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그리고 사고 기간 내에 발생되는 명시적인 비용과 사고 기간 후에 발생하는 파생적인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델 개선 내용입니다. 2019년도 키사 1.0 모델에서 이번 연구에서 업그레이드된 키사 3.0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 손실과 개인 손실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사고 대응 및 소송 대응 비용도 카테고리에서 분리하였습니다.
강제 협박, 횡령, 사기 비용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법적인 책임 비용을 카테고리로 추가하였고 기업 가치, 손실 부분도 카테고리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개인 피해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악성 코드 감염으로 인한 피해,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피해, 피싱, 파밍, 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기, 불법 결제 등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피해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개인 피해 비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개인의 시간 손실, 즉 시간 손실 피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금전적인 손실입니다. 금전적인 손실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복구 비용입니다. 하드웨어를 대체하고 소프트웨어를 복구하고 데이터를 복구하고 즉 복구업체를 활용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해커에 의한 협박에 의한 강제 협박 피해 비용입니다. 네 번째는 개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되는 비용, 즉 부지불식 피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적인 피해 손실입니다. 정신피해 고통 비용에 해당됩니다. 침해사고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 조사 설계를 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0년도 1년간 정보보안 침해 사고로 피해를 경험한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업종별로 그리고 규모별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는 5,6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실제 피해를 경험한 기업 중에서 응답한 101개 기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개인 실태조사입니다. 개인들에 대해서는 2020년도 1년간 정보보안 침해 사고 피해를 경험한 개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별 그리고 연령대별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9,732명 그리고 실제 피해를 경험한 107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의 피해 비용 산출 결과입니다. 작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는 약 6,9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에 비해서 소기업의 피해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기업은 기본적인 보호 대책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개 기업당 연간 피해액은 대기업이 4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이익 손실이 약 6,700여만 원 그리고 생산 효율 손실이 2억 7천여만 원 이런 어떤 피해 손실이 나타나는 등 대기업은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은 침해 사고 발생 건수는 낮은데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연결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특히 생산 효율 저하로 인한 손실, 매출이익 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기업은 훨씬 더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서 피해 손실을 감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침해 사고 피해 손실 결과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우리나라 GDP는 약 2배 이상 성장을 하였습니다. 국내 ICT 생산 매출 규모도 2005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약 1.78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연간 침해 사고 피해액은 약 1.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 비교를 해보면 GDP 성장이나 ICT 생산 매출 규모가 성장하면 그만큼 침해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침해 사고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 ICT 산업 성장과 단순 비교했을 때 피해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것은 정부와 기업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대응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알 수 있는 정보보안 시장 규모는
5.7배 성장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투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보호 전문기관 키사의 예산 규모도 6.4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개인의 피해 비용은 2020년도 기준으로 약 9,800여억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시간 손실 피해 비용, 복구업체 활용 비용, 강제 협박 피해 비용, 부지불식 피해 비용, 정신피해 고통 비용 등 약 1조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피해 비용이 기업의 피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피해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률의 증가, 그리고 디지털 기기의 어떤 확산도 하나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식제고 활동, 이것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다양한 보안기술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기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손실로 이어집니다. 기초적인 대책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대기업은 침해 사고 발생 건수는 낮으나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연결되고 특히 생산 효율 저하로 인한 손실, 매출이익 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서 피해 손실을 감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정부와 기업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대응 활동에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보호대책 노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피해 비용보다 개인의 피해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식제고 활동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보안기술 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사이버 시큐리티 앤 세이프티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 추진 방향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 침해 대응 본부 신대규 본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 침해 대응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사이버 침해 대응 본부장 신대규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침해 사고 양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떠한 사이버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협들로 인해 국민과 기업들은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방안으로 국가 주요 핵심 기업으로의 예방활동 확대,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의 보안 면역력 강화, 그리고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패러다임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버 침해 사고의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입니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한 테러 성격의 침해 사고가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악성 코드인 봇이 보안에 취약한 이용자 컴퓨터에 쉽게 설치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좀비 PC들을 악용한 공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77이나 3.4 디도스 공격으로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였고 320이나 625 그리고 한수원 공격과 같이 좀비 PC 자체를 파괴하거나 좀비 PC를 이용해서 정보를 빼나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통화가 활성화되고 따라서 해커가 신문 노출의 위험 없이 몸값을 받기가 수월해지자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개인을 대상으로 했던 랜섬웨어 공격이 점차 많은 몸값을 받아낼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확실하게 몸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잠시라도 서비스가 중단되면 사회적 여파가 큰 의료기관이나 사회 기반시설 그리고
공급망까지도 공격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몇몇 랜섬웨어 공격은 디도스 공격으로 서비스는 마비시키고 기업 데이터는 암호화한 후에 유출하여서 정보 공개 협박까지 병행하는 것을 볼 때 해킹 공격이 점차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비대면,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일상의 모든 분야가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은 더 이상 특정 대상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최근에는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높은 분야의 금전적 이득을 대규모로 얻어낼 수 있는 분야를 주된 공격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의 주요 타깃은 국가의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국민 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시스템과 서비스가 주요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한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이나 핵심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한 기밀 유출과 미국 최대 송유관 시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한 것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해커에게는 자비가 없는 대신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원 시스템이 마비되어 수술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환자가 있어도 중요 시스템이 마비되어 주위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해커에게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가장 최신의 공격 도구와 시스템 그리고 인적 자원을 갖추고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피해 시스템을 물색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 동안 해킹 공격으로 인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유출 시도 적발 건수가 121건이었습니다. 특히 이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66%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 중 이러한 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전담 대응 조직을 둔 기업의 비율은 36%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기업들 중 상당수가 아직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이 때문에 기업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침해 사고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가 접수된 기업의 90%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피해 신고 건수는 비영리 단체나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기업들이 사고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사이버 위협은 무엇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실시한 202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10개 중 6개가 랜섬웨어로 인한 침해 사고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도스 공격이나 악성 코드 감염과 같은 사이버 공격은 공격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관련 악성 코드를 탐지, 차단, 제거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랜섬웨어는 악성 코드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능이 추가된 그러한 공격 도구이기 때문에 한번 감염되면 중요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랜섬웨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언제든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백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202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5%의 기업만이 중요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마저도 2019년에 비해 오히려 7% 정도가 감소한 것입니다. 앞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사이버 위협은 개인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피해 파급 효과가 큰 기업이 주 대상임을 볼 때 기업의 상황에 따른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핵심 기술 보유 기업, 사회 인프라 기업, 그리고 보안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과 함께 사이버 위협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협력 거버넌스 및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전략은 국가의 주요 핵심 기업으로서의 예방활동 확대, 영세 중소기업의 보안 면역력 강화, 그리고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우선 예방활동 확대를 위해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인 보안 취약점 점검과 개선을 지원하여 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보호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정보 보안 면역력 강화를 위해 랜섬웨어의 감염 피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신설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원이 취약한 지방 소재 기업도 신속하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단순 위협 정보 공유 방식을 탈피한 상호 협력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거버넌스 운영을 뒷받침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전략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주력 산업 및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이점력 전략과 가상, 융합경제 발전 전략과 같은 다양한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 차원의 원천 기술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훌륭한 대책이었습니다만 정보 보호는 심도 있게 고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커들은 기업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한 원천 기술을 노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부상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코로나19 이후 성장한 바이오 분야는 높은 성장세에 비해 해커의 공격에 대처하는 체계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한국인터넷증원은 이러한 기업들이 해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커가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제거하고 클라우드 환경까지도 고려한 면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체계도 시설 및 서비스 분야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모의 침투 기법을 도입하여 공격자의 시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모의 침투 방식은 많은 수의 전문화된 점검 인력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기업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점검 대상 역시 대외적으로 노출되어 있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은 물론 기업 내부망과 주요 시스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클라우드와 같은 시스템 운영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그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약점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모의 침투 형태의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시행한 결과 점검 대상 기업에서 인지하지 못해 방치되었던 사이버 공격을 흔적을 찾아내기도 하였으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보호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방법도 고도화하여 더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통신, 금융, 에너지, 교통 등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보안 수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알려지지 않는 취약점을 찾아내고 개선하여 해커가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벡터를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은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에 의거하여 침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와 시설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송유관 관리 기업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사가 랜섬웨어에 공격받아 유류 공급이 중단되고 이 여파로 사재기 현상은 물론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까지도 불안해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란 석유부의 전산망 마비로 인해 이란 내 주유소 운영이 중단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회적 기반시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연결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이버 침해 사고가 미치는 파장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미국, 유럽에서는 기존의 통신, 에너지, 교통 등 분야별로 이루어졌던 기반시설 보호 활동을 접속과 분배, 그리고 관리와 공급 등 서로 연관성이 있는 종속성을 고려한 기능 중심의 위험 관리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핵심 기능을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하는 관리 체계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상호 종속성에 대한 위험 분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핵심 기능 중심의 기반시설 보호 체계로 재조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침해 사고로 인해 운영 중단 시 다른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요도를 고려한 기반시설별 단계적 보호관리 방안과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기반시설 보호체계는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제도 개선 이후에 중장기적 안목으로 보호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세 중소기업의 보안 면역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침해 사고 신고의 90%에 이를 정도로 상대적 보안 약자인 영세 중소기업은 예산과 인력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관심과 역량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약한 부분부터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의 특성상 영세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강화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가 보안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보호 강화는 크게 침해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그리고 평소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한 역량 강화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정부 지원과 보안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보안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은 자칫 해커들의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커들도 이들 기업군이 보안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며 별다른 노력 없이도 손쉽게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군을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무료이면서 성능이 좋은 보안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안이 취약한 기업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보안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보안 점검 도구와 침입 차단 도구를 제공하며 기업 스스로 웹서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이메일 보안 소프트웨어와 백신, 그리고 사이버 공격의 탐지 차단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 서비스를 연중,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는 160GBps의 방어 대역폭과 디도스 대응 전용 장비를 가지고 전문 방어 인력이 24시간 365일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이 중에서 디도스 공격만을 차단한 이후에 정상적인 트래픽만을 기업에 전달함으로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해도 기업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버 대피소는 도메인 시스템 정보만 변경하기 때문에 피해 시스템의 물리적인 이동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2년부터 새롭게 제공할 넷서버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 투자가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주요 서버를 대상으로 보안 수준을 점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내년 상반기 서비스 브랜딩을 위한 사전 홍보를 시작으로 연간 300개 이상 기업의 보안 수준을 점검하여 개선을 지원하고 기존 키사 중소기업 대상 보안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점검은 크게 원격 점검, 현장 방문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자가진단 도구를 보급함으로써 기업의 보안 수준을 기업 스스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의 마지막은 랜섬웨어에 대비한 데이터 금고 서비스입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가장 근본적인 랜섬웨어 대응책으로 백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백업은 물론 민감 정보 유출에 대비한 암호화 서비스도 제공하며 사고 발생 시 데이터 복구 지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업 서비스는 클라우드 백업 및 하드웨어 백업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체 유지보수 인력이 부족하고 백업할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은 주로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용량 데이터 백업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NAS 등 자체 백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침해 사고 발생 후 피해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침해 사고는 그동안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기업이 밀집한 수도권 중심으로 사고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키사가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출동, 원인 분석, 긴급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 원인 분석과 조치 안내에 그치던 침해 사고 대응을 사고 원인 제거와 복구 지원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컨설팅과 보안 교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영세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지역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는 우선 정보보호 관련 운영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결과에 근거해서 취약한 항목을 조치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또한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저예산으로 지속관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19년 기준 688만 개, 1743만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50명 미만 기업의 보안조직 보유율은 30%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영세, 중소기업이 스스로 보안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훈련은 해킹 메일과 모의 침투, 그리고 디도스 공격의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이루어지며, 실제 해킹 메일을 보내고 모의 침투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디도스 공격을 하는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훈련에 참여한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백업과 같은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이슈가 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테마형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참여 기업이 동시에 같은 주제로 훈련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는 원하는 기업이 언제든 기업 맞춤형 주제로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형 모의훈련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강화 부분입니다. 해커는 소프트웨어 내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보안의 약점을 악용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보안은 개발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은 수천만 원을 상회하며 제작적 여력이 없는 기업에서는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2년부터 행정,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점검해 왔습니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서비스를 진행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영세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을 진단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허브를 올해 8월 판교 기업 지원 허브 5층에 개소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보안 약점이 없는지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지원합니다. 또한 그간 행정 공공 분야 개발 보안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보안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발 보안과 관련된 보안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올해는 파이썬으로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역량 강화의 마지막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인 CISO 제도를 개선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CISO에게 정보 공유와 소통 창구를 제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위협 동향과 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영세 중소기업 직원이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정보보호 전문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보안 역량 강화에도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진 방향은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다양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은 분야와 지역의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한 분야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른 형태의 피해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특정 기업이나 국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국외에서는 앞서 소개했던 미국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사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감염 사고가 있었다면 국내에서도 35,000개의 점포 이용 중단과 15,000명의 배달 기사에게 피해를 준 배달 대행 플랫폼의 랜섬웨어 감염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점점 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 체계에 대한 요청이,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국외에서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협의체를 조직했습니다.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유럽 국가연합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여 파리스콜이라는 국제 사이버 보안 협약을 제청하였고, 올해 8월 미국은 연방 정부기관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사업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사이버 방어 협력 체계인 JCDC를 출범시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사이버 위협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한 유기적 연대의 필요성에 따라 K 사이버 보안 대연합이라는 공동 대응 협의체를 올해 11월 17일에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인 CISO 협의회, 사이버 침해 대응 민간합동 협의회, 한국 침해사고 대응팀 협의회,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시타스 회원사 등 다양한 보안 협력 채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개별 보안 협력 채널의 전문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협력 채널 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K사이버 보안 대연합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밑받침하기 위해 현재 키사가 운영하고 있는 위협정보 공유 체계인 시타스를 보편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보편성 측면에서는 그간 기브앤테이크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시타스를 정보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해 대응 체계를 갖춘 기업과는 공격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협업 기반의 위협 분석과 대응 방안을 도출을 통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타스 2.0으로 불리는 위협정보 공유 체계는 더 많은 기업에 고품질의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가 주요 핵심 기업으로의 예방활동 확대, 영세 중소기업의 보안 면역력 강화, 그리고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패러다임 전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이버 침해 대응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보호의 중심에는 항상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